제이콥스는 경험이 주관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객관적인 의미의 좋은 어머니란 있을 수 없고 단지 특정 아기에게 좋게 느껴지는 양육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동의 기질적 성향이 어떤가 예컨대 쉽게 좌절하는 유아와 아동이 어머니와 서로 잘 맞는가 예컨대 온화한 아기와 쉽게 흥분하는 어머니 또는 그들의 정서가 잘 조화를 이루는가 예컨대 즐거운 아기와 우울한 어머니 어머니가 아기의 변화하는 발달적 요구들을 감지하고 그에 잘 대응할 수 있는가 등의 문제들이 유아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결국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아동의 기본적인 욕동 구조는 그가 주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제이콥슨의 모델은 실제 경험과 욕동 발달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그녀는 아동이 초기에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많이 경험했느냐에 따라 리비도와 공격성 중 어느 쪽이 주된 욕동이 되는지가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뿐 아니라 이러한 아동의 초기 경험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느끼는 지속적인 방식을 결정한다고 했다. 이러한 경험의 측면은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라는 심리 발달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하트만과 크리스와 루벤스타인을 따라서 그리고 스피츠에 동의하여 제이콥스는 유아의 정신 속에서 좋은 경험은 애정 있고 베푸는 어머니상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자기상으로 축적된다고 보았다. 반대로 불쾌한 좌절의 경험은 불만스럽고 무정한 어머니상과 화나고 불만족스러운 자기상으로 축적된다. 신생아는 처음에는 자기를 타자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이미지들은 흔히 분명하고 독립적인 단위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 혼동되고 뒤섞여서 내면화된다. 유아가 좋은 경험을 했느냐, 나쁜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육동의 형태가 달라지듯이 한 사람의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주관적인 감각도 이러한 초기 이미지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자기 이미지와 대상 이미지는 계속해서 이후의 경험들을 여과하는 렌즈들의 역할을 하게 된다. 어, 저, 6개월경에 이르면, 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보완해 본다면 이 얘기 속에서는 프로이드의 기본적인 개념이 있죠. 우리는 태어날 때 자기와 대상, 셀프와 아브젝트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이런 개념들.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왔죠. 프로이드는 1차적 자기애라는 개념인데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분과 애매하게 소화해내고 있는 분, 그걸 부정하는 분, 여러 갈래로 프로이드의 이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 이해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 가지고 이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을 원래 프로이드가 주장한 대로 이해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별개로 치고 일반적으로 초기에 공생관계에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요. 그 심바이오틱한 페이스가 있다는 것. 초기에 공생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원초적으로 초심리학적으로 처음부터 아이가 대상과 자기를 구별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느냐 하는 것들은 우리 어른들이 보는 관점이겠죠. 아이가 아직 처음 태어났을 때는 그냥 몸 하나 있고 마음 하나 그냥 있는데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발달할 것인지 잘 모른다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한다면 처음부터 어떤 분은 정밀하게 보니까 처음부터 아이는 자기와 자기가 아닌 엄마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각적으로 알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시는 분은 처음부터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 없다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같은 유아를 관찰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보니까 정서적으로는 전혀 엄마의 정서와 아이의 정서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덩어리로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정서나 정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공생 단계
이 심바이오틱 페이스라고 할까요? 공생의 시기가 굉장히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걸 충분하게 누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과정을 충분히 누리지 못해서 결핍이 많은 분이 있다. 그러니까 클리니컬한 입장에서는 이게 이론적으로 초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이 있느냐, 1차적 자기애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이런 측면의 결론이 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이론적인 다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임상적인 입장에서는 누구나가 어느 쪽 초심약을 가지고 있거나 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누구나가 이 공생기가 있었던 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공생기를 잘 통과해서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공생기에 전혀 그런 공생적인 어떤 공생기의 보통의 유아들이 기대해야 할 만한 그러한 평균적인 이러한 환경을 만나지 못해서 초기부터 공생의 경험에 결핍이 있는 유아들이 청소년이 되고 그리고 어른이 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지점에서 결핍이 있었던 부분이 나중에 이분들의 정신적인 발달, 심리적인 발달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임상적인 관찰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관념적으로 1차적 나르시시즘, 1차적 자기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는 부분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임상적으로는 이 공생 기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공생기에서 느끼는 거, 이게 다 어쩌면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의 역동 이론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떤 에펙트, 정동에 대한 이론, 그리고 대상관계 이론들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 세 가지가, 그래 대상관계 이론과 이고 사이콜로지가 각각 서로 다른 주장 같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은 내담자를 만나면서 내담자들을 대상관계의 측면에서 보는 분, 어떤 분은 역동의 측면에서 보는 분, 어떤 분은 셀프라는 관점에서 보는 분, 각각 다른 퍼스펙티브를 볼 뿐이지 임상현상은 같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해석해내는 방법, 이걸 이해하는 렌스가 다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학파들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논리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데 우리가 임상적인 레벨에 내려가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화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내담자들을 여러 측면에서 봐줘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고 사이칼리적인 측면에서 역동적인 측면들을 굉장히 잘 보아줘야 될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셀프의 취약성 때문에 그 셀프가 왜 이렇게 취약한 건지, 혹은 이고의 스트렝스가 왜 약한 건지 하는 측면에서 조금 더 관계 중심적으로 봐줘야 될 분이 있고, 그래서 내담자에 따라서 좀 더 어느 측면을 내담자에 따라 어떤 측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학파를, 정신분석이라는 큰 틀 안에 여러 가지 우리 퍼스펙티브에서, 이 퍼스펙티브 자체가 옳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여러 퍼스펙티브가 각각 우리가 내담자를 볼 때 중요한 우리가 가진 연장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장이라고 하면 잘 연결이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현미경도 있고 망원경도 있고, 우리가 가진 안경에 따라서 우리가 쓰는 우리가 이용하는 현미경이나 망원경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측면이 다를 뿐이지, 그 대상 자체는 같은 대상을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상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잘 돕기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본다. 이렇게 보실 때는 어느 이론 하나도 우리가 함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이론들이 그렇게 발달한 것은
그 이론을 특히 발달시켰던 분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분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써서 나온 이론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느 임상가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 다 볼 수 없어서 자기가 주로 만났던 내담자 층을 중심으로 이론을 발달시켰거나 아니면 자기가 타고난 아니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자기의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또는 자기가 만나는 임상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 아니면 자기의 사회적인 경험에서 만나는 주로 만나는 많은 분들 특히 자기가 본인이 힘들었던 부분 임상적으로 잘 돕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돕는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들이 계속해서 발달해 온 것이다. 그래서 그 이론 하나하나가 다 그분들의 고뇌와 애씀의 덕분에 발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론들을 너무 좋고 나쁘고의 측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다 귀중한 이론으로 소화해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오늘 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자아심리학이다, 대상관계다 이렇게 분리 좀 나눠져 있지만 자아심리학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대상에 관련된 얘기들을 또 많이 하고 중첩된 것들이 많이 느껴져서 그런 공통점이라 그럴까? 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는데 교수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임상에서 뭔가 접점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하는 측면에서 이론들이 활용됐을 때는 굉장히 파워풀하게 모든 이론들이 다 빛을 발하는데 조금 정신분석학계의 폐해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진 이론 학파에 너무 충실해서 그 하나의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해해내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학파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의 섬을 만들어서 다른 쪽의 정신분석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래서 여기 이미 수레를 만들었는데 저쪽에서 또 새로운 수레를 만들고 저쪽에 다른 곳에서 또 수레를 만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개의 수레 이미 만들어진 수레를 좀 더 좋은 수레로 만들어가는 것이면 참 좋은데 어떤 경우에 이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22년형 지금 수레가 나왔는데 20년형 수레를 만든다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또 학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파들이 너무 자기 영역을 지키는 쪽으로만 가버릴 때 특히 어느 학파에 따라서 훈련된 분들이 초기에는 그 학파의 이론을 따라서 그 학파의 입장에서 계속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과정은 훈련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어떤 이분의 임상적인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이론만 따르다가 그 이론만 가지고 다 해소할 수 없는 다른 이론 쪽에서 접근해야 될 이 내담자들을 잘 도울 수 없는 이런 한계점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포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저는 이제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머릿속에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 게 있어가지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정동이나 본능이나 대상이나 이런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이런 대상의 구조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어디까지가 무의식인가 보니까 뭐 컴버그 이론도 말한다면은 이제 정동에서 출발해서 대상으로 나가고 대상 다음에 리비드나 어그레션으로 나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모션이라는 게 발현된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그때까지가 이제 리비도와 어그레션까지가 무의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에 잠재되어 있는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이 무의식 쪽에 일부가 되어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선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지금 뭐가 먼저냐가 이제 생각나는 게 투사에 의한 그 외부 대상인지 아니면은 뭐 대상이 어쨌든 다른 대상이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다른 대상 그 외의 대상들이 그 본능의 투사에 의해서 첫 번째 만나는 게 그게 의식의 부분에 의식으로 떠오를 부분이 이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넘어가는 뭐 프로이트로 말하면 그전에 뭐 전의식이라고 말했던 부분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상으로 투사되는 과정이 무의식이 의식이 되는 과정인지 아니면은 그 이모션이라는 게 먼저 나타나는 건지 그 말하자면은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과 정동의 쾌 불쾌가 또 어그레션과 또 리비도가 만나서 아주 복잡한 조합을 이루면서 혼합이 돼가지고 이모션이 막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드러나고 있는 어떤 의식의 수준에서 과연 이 의식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대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모션이 좋은 대상 때문인지 나쁜 대상 때문인지 구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갑자기 드는 점, 그 부분이 어쩌면 이 역동 이런 거 아주 근원적인 문제 접점을 봐야 되는 거죠. 멜라니 클라인이 드라이브 티어리 중에 어그레션, 그러니까 죽음 본능 쪽 공격적 역동에 대한 이론을 처음부터 뭐라고 할까, 가장 극단적으로 발달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는 파괴적인 본능, 공격적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보니까 처음 대상과의 관계에서 투사가 먼저 일어난다고 봤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이 사람이 내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격성이 투사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부모가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아이를 돌보는 모습으로 애쓰고 있지만 아이가 처음 아이가 부모에게서 처음 느끼는 정서는 자기가 투사한 정서를 먼저 느낀다고 한다면 이 공격적인 본능을, 그러니까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는 부모로 처음부터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 역동이 이미 형성된 것이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과 역동은 처음에 미분화 상태에 있어서 처음부터 성적 역동이나 공격적 역동을 이 미분화된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는 이 제이콥슨의 이론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나. 그러니까 멜라니 클라인의 얘기는 프로이드의 후기 이론을 가져온 건데 그쪽에 공격적인 본능의 이론이라고 한다고, 이미 우리는 공격적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대상을 만났을 때 처음 이걸 투사를 통해서 대상을 파악하기 때문에 첫 인상은 어쩌면 아이가 가진, 어떤 아이는 성적 본능이 많은 아이라고 하는 성적 본능을, 이게 어쩌면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는 생명 본능과 생명 본능과 죽음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아이가 처음부터 생명 본능을 투사하는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공격 본능을 투사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이 멜라니 클라인이 생각했던 건 초기에는 자기 인터널 한 것이 먼저 대상에게 투사된다 하는 개념인데, 그렇지만 이게 이론을 어떻게 세우느냐의 차이인데, 환경 자체가 이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래 액팅아웃이 그대로 일어나 버린다면, 아이가 공격성을 투사했을 때 이 공격성을 받은 부모가 아이에게 실제 그 모습으로 공격하는 모습으로 드러나 버리면 이 아이는 자기가 처음 가지고 태어난 그 나쁜 대상의 이미지죠. 결국은 나쁜 내적 대상으로 이걸 소화할 수밖에 없고, 자기가 투사했던 공격적인 본능을 투사했는데 그 공격적인 본능을 가진 대상으로 우리에게 인트로젝션이 일어난다는, 내적 대상이 생겨나면서 내적 대상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자기가 투사한 것과 동일한 대상이 내적 대상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아이는 이 공격성을 투사했지만 이 양육자가 그 공격성을 컨테인하고 잘 소화를 해서
아이에게는 따뜻한 모습으로 정서가 돌아간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자기가 처음 투사했던 그런 대상 이미지보다는 현실 대상의 이미지를 자기 안에서 인터널라이즈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이 어디서 공격성 본능이 먼저 투사됐느냐 안 했느냐를 떠나서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본능을 많이 타고난 아이일지라도 부모가 이걸 잘 컨테인하면서 아이를 적절하게 사랑해주는 모습으로 드러났을 때는 좋은 내적 대상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부모님이 그 어쩌면 이 투사익 동일시로부터 오는 엄청난 공격성을 소화해내지 못하고 아이에게 그게 되돌아가 버리는 현실이 계속 발생한다고 한다면 나쁜 대상이 중심으로 내적 세계가 아이의 내적 세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론적인 출발은 다르지만 결국은 환경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점에서 저는 같다고 봐요. 그래 공격성이 너무 극심해서 부모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환경이 어떤 방식으로 이 본능 아직 미발달한 제이콥슨식으로 얘기한다면 역동의 어떤 가능성들이죠. 어떤 모습의 역동이 형성될 것인가 하는 역동의 가능성들을 잠재성들을 가지고 있는 이 역동 잠재성이 구체적인 역동으로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는 대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점에서 어느 한쪽은 이게 다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이 두 가지가 다 서로 만나서 결정되는 거지만 이 환경의 중요성을 초기에 프로이드가 봤던 어떤 역동 중심의 이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대상관계적인 대인관계적인 측면을 보완함으로써 그걸 이론 자아심리학 안에서 소화해낸 거죠. 이런 발달 심리학자들은 자아심리학의 개념들을 가지고 특히 표상의 개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설명해내고 있어요. 대상관계의 이론은 대상관계가 초기 대상관계가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이론은 되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그리고 심리 내적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대상관계가 심리 우리의 내면 세계 속에 있다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상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아와 자기와 대상, 재기와 이런 것이 심리 내적으로는 결국 표상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는 그 표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아심리학이 잘 발달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을 잘 발달시키는데 이 하트만이나 제이콥슨이나 이런 분들이 발달시킨 스피츠나 이런 분들이 발달시킨 이런 에펙트에 대한 이론 또는 미분화된 매트릭스로부터 발달돼 나오는 역동의 분화 그리고 정서의 분화 이런 것들을 함께 소화를 한다고 한다면 대상관계 이론이나 대인관계 이론도 훨씬 풍부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이 제이콥슨의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그 제가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예. 좋은 사례가 나왔어요. 네. 근데 그 강아지가 보면은 강아지를 키우려고 이제 강아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다 보니까 강아지도 생후 4개월 때까지 자기가 경험을 해본 것들에 대해서는 친숙함을 느끼는데 생후 4개월이 지나버리면 그다음에는 새로운 것을 만났을 때 되게 공격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렇게 된다는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이콥슨 같은 경우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그 정해진 사람도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따라서 자기의 자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고 특히 이제 104페이지 같은 데 보면은 불쾌한 좌절의 경험은 불만스럽고 무정한 어머니 상과 화나고 불만족스러운 자기 상으로 축적된다. 이렇게 인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 예예. 근데 그렇게 되면 인제 이런 나쁜 경험들이 특히 어렸을 때부터 나쁜 경험들이 많이 쌓인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잘하면서도 나타나는 모습이 되게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거나 공격적인 경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축적된 경험이 되게 안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 나타나는 이런 공격성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모습들을 좀 개선해 주거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로 인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서.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예. 아이로서는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인데 네네. 살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나중에 향후에 만약에 성장하고 나서 좋은 경험이 축적된다고 해서 이게 서로 상쇄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초기에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참 복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 어떤 면에서 이게 같이 인연인데 자기를 잘 이해하고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부모를 만난 사람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근데 초기에 부모님이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부모님 스스로가 본인이 충분한 양육받아 본 경험이 없어서 사랑받아 본 경험이 약한 분들은 실제로 아이를 정서적으로 어떻게 돌보는지를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잘 지적으로 훌륭하신 분들도 아이를 키워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겨워하는 분이 굉장히 많죠. 정서적으로 부딪혀버리고 아이하고. 네.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이게 해소되지 않고 충분한 아이가 자라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텃밭에 저도 요새 꽃을 모종을 가져다가 심어놓고 이게 잘 자라나 보고 있는데 제가 초기에 몇 년 동안 뭘 다 갖다 심어도 잘 안 됐던 이유가 무슨 요즘 너무 멋들어지게 뭐 자연농 뭐 이런 거 그래서 텃밭도 좀 해봤는데 첫 네네. 한두 해에는 뭘 좀 수확을 했는데 그 뒤부터 잘 안 돼서 힘만 들고 물 주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그 다 지금 잔디로 교체했는데 그래도 아쉬워서 남은 땅 조금에다가 이제 꽃을 가져다 심는데 요즘 들어서 하는 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걸음을 많이 줘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슨 해산물을 가지고 만든 무슨 비료 같은 것 그러니까 네네. 자연농에 필요한 것이지만 모든 걸음을 충분하게 준 곳에 꽃을 모종으로 하면 이거 잘 사는데 네. 그거보다 좀 더 자연스럽게 한다고 내버려 두고 그냥 흙에다가 꽃을 아무리 심어봐야 조금 살아나는 듯 하다가 제대로 꽃을 못 피우는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신통치 않은 거죠. 그래서 환경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영양소를 주는 거죠. 영양소가 없는데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먹고 자라야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는데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보고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게 참 무리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라지를 못해서 사랑으로 양육된 적이 없어서 자기가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목사님들이나 우리 분석가나 상담사들, 라이프 코치들이 할 일은 이분들이 어린 시절에 체험했어야 될 아까 얘기한 심바이오시스라는 네. 공생기에 충분하게 누렸어야 될 그 사랑의 관계를 재현하는 거죠. 그 속에서 그런데 초기에는 이게 보통 한 2년이면 됐는데 그 2년 동안의 결핍은 나중에 이걸 보고 나는데 어떤 분들은 2, 3년으로 족하지만 어떤 분은 10년, 20년이 걸리는 분도 있는 거죠. 얼마나 데프레브션이 심했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참 불운한 일이긴 하지만 이분들을 도와주는 현재까지 가장 잘 발달된 방법은 아주 심한 분은 약물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약물의 도움이 있더라도 이분들 약물은 어떤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까지는 하지만 인격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힘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사고 방지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분들이 정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능력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는데
누군가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결국 여러 가지 기법들을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어떻게 사랑하느냐의 방법을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구체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밖에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줌으로써 이분이 자기가 사랑을 몸으로 체득하는 수밖에 없다. 실제로 사랑을 받았다고 이분들이 체득해야만 낫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분이 자기가 받은 사랑을 남에게 나눌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데 그 이전은 자기애적인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남에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나누냐고 윽박지르면 그거 자체는 이 사람은 박탈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도 지금 살 수가 없는데 왜 이걸 남에게 안 나눠주느냐고 한다면 자기도 간신히 지금 버티고 있는데 간신히 버티는 그 얼마 되지 않은 자양까지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라고 한다는 게 이 사람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럼 경험적으로 이제 그런 걸 못 받았던 사람이 다시 성장한 이후에 그거를 채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예방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부모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부모님들이 그 기간에 누구나 잘 알면서 잘 못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 아이를 잘 길렀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후회가 그래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초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분들이 좀 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시점뿐만이 아니고 유아에서 유치원 그리고 국민학교 수준까지의 이때 교육에 관여하는 많은 분들이 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여요. 거기에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중에 상담사들이 정말 힘든 분들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교수님 한편으로 보면은 이게 그 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 종합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 대한 그 뭐랄까 생각이 그 너무 단순화시킨 느낌도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또 환경도 있지만은 그 교수님 늘 말씀하신 대로 본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자기가 내면에서 만들어 나가는 자기의 내면의 환경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경우 이제 질병으로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때 보면은 반드시 환경만의 문제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뭐가 문제가 있다 싶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김태경 목사님 얘기했는 그런 사람의 경우에 외부 환경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전에는 저는 이제 다 외부 환경을 탓을 하다 보니까 외부 환경의 변화라든지 아니면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문제가 있지 않았었나 하고 이제 거의 초점이 그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졌는데 이게 학자들 이야기를 쭉 보니까 아까 제이콥슨의 이야기도 이제 단순화시켰잖아요. 워낙 어떻게 네. 보면은 그 정동의 문제가 그 리비도랑 그 대상에 뭐 투사를 하든지 간에 좋은 대상이 할지 아니면 나쁜 대상이 할지 아니면 리비도에 갈지 어그레션에 갈지 사실은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 플레저가 좋은 대상에 간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사실상은. 그래서 이게 하나의 가설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그거를 딱 해놔놓고 그 다음 이야기하니까 아니 보장이 안 된 이야기를 기본으로 깔아놓고 이야기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막 이야기가 어디로 나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냥 간단하게 도식화 시켜서 그렇다 하지만은 실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의식의 수준에 딱 올라왔을 때에 그 밑바닥에 뭐가 어떻게 혼합되어 있는지를 실질적으로는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만 봐서는 사고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환경을 갖다가 내면에서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면을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강아지 같은 경우에 저기 요즘 그 한국에 보면은 그 무슨 강형욱인가 뭐더라
개통령이라 그래가지고 개 훈련 잘 시키는 사람이 나오고 강형욱인가 맞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이렇게 개를 다루는 거 보니까 개를 그 사람처럼 어떤 무의식적인 수준에 다루는 게 아니고 거의 100% 의식 수준에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개를 갖다가 확 변화시켜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근데 사람과 다르게 개는 짧은 기간에 그런 사람으로 말하면 정서라든지 정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짧은 기간에. 그러면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그 무의식이라는 것이 의식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 사람은 행동이 이러하니까 환경이 이랬을 것이다. 근데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 환경도 있기 때문에 딱 단순하게 도식화 시킨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그 어떻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건 좋지만은 그것 때문에 너무 이제 생각을 단순화시켜버리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초기 상태, 특히 아동 청소년을 보는 분들을 제가 임상 감독하면서 항상 조심스러운 것은 내담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내담자와 동일시가 강렬하게 일어나면 부모 대상들은 다 나쁜 대상으로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아이를 잘 키워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가진 부모들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초기부터 무척 애써 왔는데도 아이가 타고난 어떤 기질을 극복해내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는 부모님도 얼마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극단적인 대부분은 그 중간에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나 우리 내담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는 많은 부분에 왜곡이 있고 부분 대상의 얘기이기 때문에 전체 대상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 대상 얘기에 너무 휩쓸려 버리면 그 부모를 완전히 다 나쁜 사람이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박혀버리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 돌보면서 부모님 상담하면서 부모를 교육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우리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부모는 경우에 따라서 부모님에게 적절한 안내를 해드리는 건 도움이 되는데 부모를 비난하는 모드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발생하죠. 거기에 또 부모로부터 오는 굉장히 큰 저항도로 생겨나고 아이를 오히려 더 돌볼 수 없는 경우도 생겨나는데 이러한 판단 자체가 우리가 너무 하나의 이론에 의해서 환경이 나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단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또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케이스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타고난 기질이 굉장히 어떤 아이는 굉장히 리비도가 왕성한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어그레션이 굉장히 더 크게 이렇게 그러한 소지 제이콥슨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소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런 쪽이 더 발달할 수 있는 인자 자체가 공격성 소지를 더 많이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프로이드식으로 아니면 멜라니 클라인식으로 이 아이는 공격성을 굉장히 많이 타고났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이해해야 오히려 더 편하게 이해되는 케이스들도 있고 하니까 사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타고났다고 하거나 결국은 구체적인 규정된 모습으로 성적 본능과 공격적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는데도 그 양이 각각 다를 수 있겠죠. 또 포텐셜이라고 얘기할 때도 그분은 똑같아요. 그 포텐셜인데 성적 본능에 대한 포텐셜이 훨씬 많은 사람, 공격적인 본능에 대한 포텐셜이 훨씬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같은 두 아이가 쌍둥이일지라도 같은 환경에서 반응하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저지멘탈하게 어느 케이스를 보거나 일률적으로 이건 환경의 문제다 아니면 이건 타고난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그 각각 영향을 미친 범위가 같은 쌍둥이가 각각 다르다는 거죠. 타고난 것이 똑같이 타고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떤 그걸 잠재성으로 보거나 아니면 역동으로 보거나 그리고 또 환경 자체도 일률적인 것이 또 아닐 수도 있어요. 부모가 어떤 편향성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참
부모가 똑같이 대했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믿을 수 없고 아이가 똑같은 기질을 타고났다고 하는 것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느 케이스나 우리가 모른다. 그러니까 그 대상은 어쩌면 그 실존적인 대상을 본인 스스로도 잘 자기가 누군지 모르지만 안다고 하지만 그 외부에서도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만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가끔 만나요. 임상을 하다 만나는 저 사람은 이 모습이야 라고 만나지만 그 만나는 대상 비혼식으로 얘기하면 그 오가 그 사람의 만약에 트루 셀프라고 하거나 그 사람의 트루스라고 얘기를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하는 그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다음 세션에서 그걸 우리가 또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왜냐하면 이 오는 이발빙 오라는 얘기예요. 비혼식으로 얘기하면 진화하는 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이 사람의 무의식과 내 무의식이 접합점을 이루지만 그 다음 세션에서 내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을 대한다고 한다면 전번에 만났던 방식으로 이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은 이미 그 모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입견을 가지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느 한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중요하지만 그 동일한 사람이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더더욱이 일주일에 한 번 만난다고 한다면 전주일에 만났던 그분과 오늘 만나는 이분은 전혀 다른 지금 에펙트나 어떤 아이디에이션이나 어떤 정서나 생각이 각각 다른 것을 지금 가지고 그런 측면에 그런 어떤 대상 관계 모드로 나를 만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내담자를 안다고 믿어버리는 순간에 이 사람을 놓친다고 하는 이런 패러닥스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은 파악을 했지만 저분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 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힘든 대상하고 오래 산 사람은 그 이해하죠. 굉장히 힘들게 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얘기를 하면 잘못했다고 깊이 반성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다음 일주일에 보면 똑같은 또 얘기 어떤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일들을 또 반복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또 전혀 내 배우자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엉뚱한 모습의 이 사람을 만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대상이 항상 고정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내 배우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줬어? 이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눈길을 안 주리라고 봤는데 이분 스스로도 몰라요. 자기가 왜 저 사람한테 눈길을 주었는지. 근데 이렇게 우리 스스로도 변화해가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도 고착된 내가 아니라는 걸 이해를 하는 것이 어쩌면 상대방도 고착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치료자 해석의 문제가 있잖아요. 해석. 그렇죠. 그 해석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내담자를 돕는 치료 해석인지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호함을 갖다가 모호함에 대한 불안을 갖다가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을 쓰는 건지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또 왜 그 해석에 집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해석을 꼭 해석을 해주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 대상에 대해서 알다가도 모르는 그 상황을 상당히 불안하게 여기면서 내가 아는 대상으로 만들고 싶은 충동들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공감해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 성격 유형에서 MBTI 유형을 16개 딱 나누면은 다 다른 사람인데 16개 카테고리 막 집어넣어 가지고 딱 설명해 주면은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냐면은 나는 어떤 성격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분류를 했는 것이 나중에 그 사람의 프레임이 되어버리거든요. 네, 그런 현상들이 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심리치료에서도 해석도 그런 역할을 또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래서 해석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자칫하면은 내담자도 그걸 프레임으로 엮지만은 그 치료자 자신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 버리는 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자율적인 통찰이나 자율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환경을 중시하는 분들 여기 극단적인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아이를 이거나 나에게 맡겨주면 내가 이분을 경찰관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음악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아주 저명한 정치가를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아이는 어떤 방식으로 키워드리겠습니다. 이런 주문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심리학자들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블랭크 슬레이트,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고 백지 상태로 태어난다고 생각하는 이런 환경론자도 있을 수 있죠. 극단적으로. 또 한 극단에서는 우리는 욕동의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 이 본능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어떤 굉장히 유전적인 견해, 어떤 본능이론, 극단적인 본능이론과 극단적인 환경이론이 맞설 수 있는데 모든 케이스는 그 중간에 있다고 보이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아까 우리 강아지 조련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 강아지를 어떤 모습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겠죠. 강아지도 겉으로 보면 그렇지만 강아지에게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모르죠. 지금 굉장히 양순한 아이로 만들어 놨는데 강아지를 양순하게 훈련시켰어요.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우리가 인간 심리를 투사해서 강아지를 그렇게 이해한다면 얘가 양순해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 참지 못하고 더 큰 공격성으로 누구를 공격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죠. 조련한다고 하는 것도 어느 한계 지점이 있겠죠. 그 컨디션이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면 조련이 효과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보통 예견되는 환경 하에서는 이 강아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훈련되어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 강아지가 정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다른 환경에 갔을 때 그 강아지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알 수 없는 거죠. 실제로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이 되게 사실은 마음에 많이 와닿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나는 사례도 그렇고 저희가 직접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제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떤 환경을 제공해주고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이들을 보살핀다 하더라도 사실은 또 똑같은 환경에서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렇죠. 이제 딸과 아들을 보더라도 분명히 같은 집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부모 아래서 자라는데도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또 본능적인 원래 타고난 그런 기질에 대한 영향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자라나고 어떤 성향을 보이느냐는 되게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의도한 대로 가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이 가장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경험과 또 공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체험을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우리도 많은 좌절들을 겪어요. 그건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나서도 계속돼요.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부모 자녀로서 이렇게 인카운터했지만 이분은 나의 이 자녀들은 내가 존경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죠. 네. 그래서 나이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을 존경하면서 사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쩌면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훨씬 좋은 것을 가지고 태어난 자녀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아직 드러내고 있지 않지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잠재성들 그리고 그 고귀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신비체로 우리 자녀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심성의를 다해서 이분들을 돌보려고 하지만 우리의 어젠다로 이 사람들, 이 자녀들을 얽어맬 생각을 한다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독립성을 저해하기 시작하면은 아이들로서 엄청난 공격성이
발현되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가 이런 공격성이 나오게 되면 왜 이게 비극이 되냐면 그 공격성을 야기시킨 부모 대상에게 반항을 하면 좋은데 대부분 아이들은 그 반항 대신에 자기를 공격해 버리죠. 그러면 자기의 잠재성을 죽여버린다는 얘기예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나쁜 거야. 그러면 자기 안에 있는 충동들이 그 충동들은 어떤 굉장히 충동이라는 말을 나쁜 쪽으로만 볼 부분이 아니고 이 생명력이죠. 이 아이가 가진 생명력을 잠재워버리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비극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다 나쁜 거라고 느껴버리면 그러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무기력한 아이로 변해버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서 부모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ICC 창설자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클래스 EU 클래스 마켓에 저의 영상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이번에 처음 개설한 강의는 정신분석적 인간 이해 과목입니다. 제가 하는 강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이 과목의 소개 영상과 첫 번째 강의 정신분석학의 정의와 두 가지 기본적 가설을 주제로 한 강의 영상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두 개의 영상을 보시고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제 클래스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클래스에서 어떤 것이 진행되는지 검토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에게도 제 강의가 있음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